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서거칠은 첫 닭이 회를 칠 때까지 홀어머니와 불 꺼진 방에 마주보고 모로 누워서 도란거리다가 어슴어슴 봉창이 밝아지자 서둘러 몽탄나루로 향했다. 그의 어머니는 동구밭까지 따라 나오며 눈물바람을 하였다. 서거칠이도 촉촉이 시울이 젖었다. 그러나 그는 동구밭 늙은 미루나무 앞에서 헤어질 때까지 어둠에 덮인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억지 웃음을 웃어 보였다. 그는 어머니와 헤어져 혼자 대나무 모퉁이를 돌아오면서 아직 어머니의 끈끈한 체온이 남아있는 듯 싶은 손바닥으로 눈언저리를 문질렀다. 서거칠은 승달산 및 삼거리에 이르러 백두 서치보 아저씨를 만나보려다가 그냥 논뚝길을 가로질러 나루터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가 나루터에 당도했을 때는 희번하게 날이 밝았으나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거칠이가 손칠만과 함께 타고 왔던 무곡선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까치발을 딛고 서서 강의 여기저기를 두루 굽어보았지만 그가 타고 왔던 무곡선은 눈에 띄지 않았다. 서거칠은 나루턱에 있는 주막으로 내려가서 전날 영산포에서 와서 하룻밤을 머문 무곡선이 어찌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다. 아이고, 미국을 싣고 새벽에 떠났구먼. 주막의 늙은 주모가 말해주었다. 그제야 서거칠은 손칠만이가 그를 떨구어 놓고 간 것을 알았다. 서거칠은 그날 해질 무렵에야 목포에서 영산포로 가는 소금배를 탈 수가 있었다. 그는 목포에서 손칠만을 뒤따라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넓은 목포 바닥에서 손칠만을 찾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헤아리고 영산포로 되짚어 돌아오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서거칠은 소금배를 얻어 타고 영산포로 돌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손칠만이가 그를 무곡선에 태워 몽탄까지 왔다가 떨구어 놓고 목포로 가버린 것인지 그 연유를 곰곰 생각해 보았으나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손칠만에게 놀림을 당한 기분이었다. 밤이 늦어서야 계산의 둔영에 돌아온 서거칠은 자초지종을 장십장에게 이야기하였다. 장십장은 서거칠의 이야기를 짐짐한 얼굴로 듣고만 있었는데 짝귀는 버르르 성깔을 돋우면서 그답지 않게 큰 소리로 누구애랄 것도 없이 마구 욕을 퍼부어댔다. 얼핏 들으면 손칠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하였고 어찌 들으면 서거칠을 호되게 나무람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 필시 손칠만이란 놈이 골탕을 먹이려고 작정을 한 거여. 서거칠의 보고와 짝귀의 욕지거리를 잠자코 듣고 있던 대부리가 중얼거렸다. 골탕을 먹이다니. 그놈은 절대 기계를 가져오지 않을 거요. 짝귀가 묻고 대부리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뭐 땜시 나한테 사람을 하나 딸려 보내라고 했겠는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이사. 우선 눈썹에 붙은 불이나 끄고 보자는 임시 방편으로다가 그랬겠지라오. 임시 방편으로? 눈썹에 불만 끄면 그만인가? 이제는 우리들 눈썹에 불을 붙이려고 헛것지라오. 우리들 눈썹에 불을 붙인다고? 손칠만이가 말이오. 손칠만이는 우리한테 줄 기계를 가지러 목포로 간 것이 아니라 옥가모도를 만나서 싸전이 불탄 경위를 설명하고 영산포 헌병대로 하여금 우리들한테 보복을 하게끔 하려고 간 것이오. 그러니 당장 우리들 눈썹에 불이 붙게 생겼지 않소? 이런 지금은 사탱이 남풀을 틀놈. 둔영을 옮기든가 여기서 헌병대에 맞싸우든가 좌우당간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쓰겠구만이. 대부리는 그러면서 둔영을 옮기기보다는 헌병대를 맞아 싸우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짝귀의 의사를 물었다. 짝귀도 둔영을 또 옮길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부리는 계산의 둔영에서 헌병대를 맞아 싸우자면 기계와 탄약을 미리 충분하게 준비해 두어야 할 것 같아서 장의병 몇 사람을 나상집 대장의 본영에 있는 군기 출납장 김한봉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그 무렵 여러 창의대는 되도록이면 합전을 피하고 각 초대의 규모의 분전으로 적과 싸웠기 때문에 군기와 군량 등은 각 초대별로 십장들의 책임하에 조달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초대는 김한봉이가 본대의 군기 출납장을 맡고 있었는지라 적잖은 지원을 받고 있는 터였다. 다음 날 새벽에 짝귀는 창의병 3명과 함께 본영이 자리 잡고 있는 다도로 향했다. 짝귀가 창의병 3명과 함께 다도에 있는 본영으로 기계와 탄약을 지원받기 위해 떠나자 장대불 십장은 엄폐물을 쌓고 방호소를 만드는 등 일본 헌병들을 맞아 싸울 준비를 하였다. 장 십장은 수시로 대원들을 점거하고 영산포에서 계산으로 통하는 여러 길목에 보초를 세워 적을 경계하는 한편 서거칠로 하여금 은밀히 김유복을 만나게 하여 영산포 헌병대의 동정을 세심하게 살피라고 일렀다. 다도에 갔던 짝귀는 이틀 만에 관 속에 38소총 3자루와 38소총 탄환 500발 외에 화승총의 화약을 넣어서 지게에 지고 돌아왔다. 짝귀의 말로는 일본의 무기류 압수 이후 화승총의 화약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하였다. 장대불은 짝귀를 통해 가을에 들어 전라도의 여러 곳에서 창의병들이 일본군과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장성에서 창의한 기사면 부대는 의병 100명을 인솔하고 장성읍을 습격하였으며 김동신은 순창읍을, 고광수는 동북을 습격하는 등 9월에 들어서만 6읍을 습격하고 순사분파소와 세무소, 일진의 사무소, 1인 상점, 군화 등을 파괴한 후 외노와 친일배들을 처단하였다고 하였다. 바로 엊그저께는 기사면 부대가 법성포와 고창읍을 습격해서 한바탕 분탕질을 쳤단구만. 기사면 부대가 어디에 둔추하고 있었다기요? 영광 안산의 왕려봉 협곡에 둔영이 있다고 하더만. 모두 몇이나 된다뜻겨? 300~400 된다든가. 재미있는 것은 말이시, 기사면 부대에서는 아무날 아무 정기에 무장읍과 영광물 기습할 터이니 그리 알라는 통문 2통을 군하에 보낸 연후에 무장, 영광 두 고을 일대에서 노골적으로 모군과 함께 군량 징발을 하고 있었단구만. 의병이 기습해 온다는 풍설 속에 무장읍 내 일본인들은 배 3척을 내어서 물품들을 싣고 부녀자들을 승성케 하여 법성포를
피난하였다고들 하되. 그러면서 짝귀는 다시에 있는 본진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를 입담 좋게 늘어놓았다. 짝귀의 이야기로 기사면 부대는 무장 파출소를 습격한 후 기총 세자루와 타만 30발을 노획하고 기물을 불살랐으며 다음 날에는 고창읍을 습격하여 일본 상인 2명을 참살하였다는 것이다. 군기출납장 김한봉과 탐정당 김덕배는 잘 있습디교. 대부리는 기사면 부대가 영광과 무장, 고창읍을 습격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들의 옛날 동지 안부를 물었다. 김한봉이만 만나고 덕배는 못 만났구먼. 한봉이 그 사람 문치거리 이야기를 험시롱 또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었더만. 기회를 봐서 남평 치거리 집에 한번 댕겨와야겠다고 했기에 치거리 마누라 만나거든 난건이 죽었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구만. 대부리는 짝귀의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갑자기 문치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쪽 영산포 동태는 어쩐가? 잠시 후에 짝귀가 물어서야 대부리는 눈을 떴다. 어저께 손칠만이가 오카모도하고 목포에서 돌아왔답디다. 기계는? 손칠만이가 기계를 가져왔단가? 짝귀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의 물음에 대부리의 입에서 아무런 대꾸도 없자 짝귀는 서거칠을 보았다. 서거칠은 고개를 2번 흔들었을 뿐이다. 그 도적놈들 당장에! 짝귀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 나서는 가래침을 우려내어 그대로 꿀꺽 삼켜버렸다. 목포로 기계를 가질러 간 것이 아니라 오카모돈가 뭔가 하는 놈 데리고 왔구만. 그러고 오늘 아침 나절에는 반남 헌병 분견소에서 10명이 영산포 헌병대로 왔습디다. 대부리는 잠시 전 서거칠이가 영산포에 내려갔다가 김유복을 만나 들었던 말을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짝귀에게 필시 영산포 헌병대에서 계산을 기습하기 위해 반남에 있는 헌병을 차출해 왔을 것이라는 그의 생각을 말하였다. 어쩌면 놈들은 영광이나 남평 혹은 나주에 있는 일본군들까지도 동원해서 쳐들어올지도 모르겠구만요. 그렇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로구만. 본진에 구원을 청하든가 아니면 근동에 있는 다른 장의병들에게 도움을 청하세 해. 나주 금성산 뒤에 둔을 치고 있다는 박민수 부대나 문평에 사람을 보내서 김태원 대장한테도 도움을 청하세 해. 쌀장수를 하다가 의병을 모았다는 조정인도 있고 나주 가까이에 둔치하고 있는 전해산 대장한테라도 도움을 청한다면 우리를 도와줄 것이 아닌가. 짝귀는 불안한 듯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말했다. 이모 늦었구만요. 내 생각에는 오늘 밤이나 새벽쯤이면 놈들이 기습해 올 것 같소. 대부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루의 해가 어느덧 산정에서 2억 뼘이나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서거칠에게 천자근과 송규화를 불러오라고 일렀다. 서거칠이가 장십장의 둔소를 나간 지 담배 한 대 참도 안 되어 천자근과 송규화가 모습을 나타냈다. 암만 해도 오늘 밤이나 새벽에 놈들이 기습을 해올 것만 같소. 그러니 서둘러서 대원들한테 호근을 시킨 후에 영산포에서 올라오는 동쪽 기술학과 진포리 쪽에서 올라오는 서쪽 기술학에 매복을 하도록 하시오. 해가 떠오를 시각에 연반덩이를 보낼 테니 낮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돌아오지 말고 그대로 있으시오. 만약에 영산포 쪽에서 기습을 해올 적에 당해내지 못할 시에는 진포리 쪽으로 퇴각을 할 것이고 진포리 방향에서 기습을 해온 적을 맞아서 승산이 없으면은 영산포 쪽으로 퇴각을 할 것인께 각기 퇴로를 뚫어 놓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대부리는 송기화에게는
그의 부하 10명을 이끌고 동쪽 기스락을, 천자근에게는 그의 대원들과 함께 섭번, 산록을 각각 지키게 하였다. 만약에 적이 양쪽에서 기습해 온다면 어쩔 건가? 송기화가 대부리에게 물었다. 대부리도 물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각하지 않을 것이오. 이 산정에서 몰살을 각오로 최후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을 것이오. 대부리는 비장하게 말하였다. 그는 둔소 밖으로 나가서 천자근이와 송기화와 대원들을 이끌고 매복할 장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천자근과 송기화가 대원들을 호군한 후에 각기 10명씩의 창의병들을 이끌고 동쪽과 서쪽의 살록으로 떠나자 이내 하루의 마지막 해 그림자가 영산강을 덮어오기 시작했다. 그날은 노을이 타지 않았다. 구름 한 조각 널려 있지 않은 해넘이 무렵의 하늘은 은회색의 억새꽃이 피어 바람에 너울거리는 널따란 강변처럼 보였다. 대부리는 둔소박 참나무 밑에 서서 은회색 빛깔의 하늘이 점점 두꺼워지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해의 기운이 약해질수록 하늘은 산으로부터 가까워 오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산정에서 밤을 맞게 되면서부터 밤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치 밤에 남정이 여자의 방으로 찾아 들어가듯 날이 어두워지면 하늘은 찬란한 별들로 화려하게 몸치장을 하고 은밀히 땅을 만나러 내려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대부리가 은회색으로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해넘이 무렵의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영산포에서 김유복이가 찾아왔다고 하였다. 그는 김유복이가 일부러 해가 기울기를 기다렸다가 계산의 두년까지 찾아온 이유를 대충 어림할 수가 있었다. 대부리는 필시 영산포 헌병대가 기동을 한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장대불의 창의대는 팽팽하게 긴장된 분위기로 하루를 보냈다. 그날 중에 영산포 헌병대가 남평, 반남 등 근동의 헌병대 병력까지 동원하여 계산의 창의병 2녀을 기습해올 것으로 믿고 이에 방비를 하고 있었으나 계산의 기스락에 외놈 그림자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다. 창의병들은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와도 바짝 마음을 조이며 사방을 살폈다. 그러나 하루의 해가 하늘 저쪽으로 모습을 감추고 어둠이 사위를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좁혀왔을 때도 헌병대는 그들의 두녕을 기습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리는 동쪽과 서쪽의 산기스락 자락에 매복시킨 천좌근과 송기화의 분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계속 둔칙해 하였다. 그리고 대부리와 짝귀는 둔소 초막에서 밤을 밝혔다. 그는 짝귀의 청을 받아들여 초저녁에 얼핏 눈을 붙였다가 자야가 못되어 깨어난 후에 꼬박 눈을 뜨고 마음을 졸이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아 영산강에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다시 해가 떠오르면서 엷은 비단 차일과도 같은 안개가 걷혀 거대한 꿈틀거림으로 강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까지도 적의 기습은 없었다. 헌병대가 기습을 해올 것으로 믿고 방비를 하고 있었으나 끝내 외놈의 그림자조차 얼씬거리지 않자 창의병들은 오히려 초조해졌다.
거칠이가 산을 내려가서 동정을 한번 살피고 오너라. 영산강에 물 안개가 완연히 걷히고 햇살이 잡목들 잎 사이로 부채살처럼 퍼지기 시작하자 장대불 십장은 그의 수종사원 서거칠을 산 아래로 내려보냈다. 서거칠은 영산포로 내려가서 헌병대에 있는 김유복이부터 만나보았다. 남평 반남 나주해 거종 왜군들이 몰려와 있었는데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단께. 무라다 대장의 방에서 무슨 모사를 꾸미고 있는 것 같기도 한디 낌새를 총 못 챙기겠단게로. 김유복은 그러면서 답답함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한숨을 길게 토해내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은 시방 헌병대 안에 있는 일꾼이 죄 합쳐서 몇 놈이나 될 것 같더냐? 한 10명 남짓 되는 것 같이요. 서거칠이가 묻고 김유복이가 대답했다. 나 말이여, 헌병대 그만 덧불고 거칠이 성맹키로 창의병들과 함께 있고 싶단께. 서거칠이가 김유복에게 그만 헌병대로 돌아가라고 이르자 김유복이 불만스럽게 가래침을 우려내어 땅에 뱉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김유복은 버릇처럼 털매기를 신은 발끝으로 툭툭 땅을 차고만 있었다. 서거칠은 김유복의 손을 잡고 주먹 모퉁이를 돌았다. 그들이 막 헌병대 앞 삼거리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였다. 남창 쪽에서 선창거리 쪽으로 바쁘게 걸어오던 손칠만이가 서거칠과 김유복을 발견하고 우뚝 걸음을 멈추어 서서 그들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거칠은 한참 후에야 손칠만이를 발견하고 소스라치듯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내 놈들은 무라다 대장님 고스까이가 아니냐? 손칠만이가 큰 비밀을 탐지해낸 듯 질근거리는 미소로 피우며 서거칠과 김유복 쪽으로 천천히 다가와서 말했다. 김유복도 손칠만을 발견하고 주춤거렸다. 손칠만은 서거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듯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전부터 아는 사이인가? 손칠만이가 김유복과 서거칠을 번갈아 되작거리듯 살펴보고 나서 뚜벅 물었다. 이 같은 손칠만은 무릎에 김유복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슬슬 서거칠의 눈치만을 살폈다. 그러요. 우리는 전부터 아는 사이라요. 서거칠이 젊은 혈기에 삐딱한 눈길로 손칠만을 쏘아대며 대답했다. 그는 전날 몽탄 나루에 글을 남겨둔 채 미국선을 목포로 뛰어버린 데에 대해 홀맺힌 감정이 풀리지 않았기에 불컹거리는 말투로 대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서거칠의 그 말에 손칠만은 냉소를 머금어 날렸다. 서거칠은 손칠만에게 기계가 어찌 되었냐고 따져 물으려다가 참았다. 장십장의 말 맞다나 처음부터 그가 창의대에 기계를 구입해 줄 뜻이 없었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장대불 대장에게 일간 한번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소. 그러고 말이시, 자네 이름이. 그러면서 손칠만은 고개를 들어 헌병대의 정문을 바라보았다. 그가 소리를 쳐서 정문의 입초를 서고 있는 헌병을 부른다면 이내 뛰어와서 서거칠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손칠만은 다시 고개를 내리더니 서거칠을 보았다. 서거칠이요. 서거칠은 거칠 것 없다는 투로 퉁명스럽게 내쏘았다. 그러자 손칠만은 얘의 그 특유한 살글 웃음을 피워날리더니 고개만 끄덕거렸다. 조심히요. 자네는 창의병이 아닌가. 대낮에 함부로 돌아다니겠다가는 목숨이 온전하지 못할 것인께.
손칠만이 비웃듯한 표정으로 서거칠을 위아래로 저울질하듯 훑어보았다. 서거칠도 지지 않고 눈싸움을 하였다. 장 대장한테 내 말을 전어소잉. 손칠만은 의미 있는 그 말만을 남기고 헌병대와는 반대쪽인 선창거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서거칠과 김유복은 한동안 손칠만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조심해야 쓰겄다. 손칠만이 그 사람 조심하란 말이다. 서거칠은 김유복에게 당부를 하고 나서 그의 등을 때밀었다. 그는 김유복이가 헌병대 정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몸을 돌려 세웠다. 그는 그 길로 계산으로 돌아가려다가 잠시 선창거리를 살펴본 연후에 둑길을 탈 요량으로 객주거리 쪽으로 향했다. 그러다가 손칠만과 다시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어쩌나 싶은 저함도 있었으나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오기스러운 생각 때문에 객주거리 안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서거칠이가 선창거리 건어물전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나루터 쪽에서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서거칠은 모르는 척 모퉁이를 돌아서려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섰다. 일본 헌병들이 웬 여자를 포승으로 지워 끌고 오는 것을 본 서거칠은 군중들을 해치고 끌려가는 여자를 살펴보았다. 그 여자는 바로 구진나루 주막의 방석호 마누라인 난초였다. 서거칠은 난초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저것은 난초가 아니오. 구진나루 난초가 맞는구만. 영산포 선창거리 사람들은 난초의 얼굴을 알고 있는지라 저마다 한마디씩 혀끝에 말아 올렸다. 서거칠은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난초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놀란 얼굴로 넘겨보다 말고 길 건너 떼죽나무 주막의 처마 밑에 팔짱을 끼고 서서 살그 웃음을 피우고 있는 손칠만을 발견하자 온몸의 뼈마디가 흐물어지면서 피가 거꾸로 치솟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순간 짝귀 차지가 손질만을 놓아주었다는 것 말에 그의 식솔들 걱정을 하던 방석호의 탄식 섞인 투덜거림이 뒷전에서 맴돌았다. 서거칠은 방석호의 마누라 난초가 일본 헌병들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옹치 같은 그 손칠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거칠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길 건너 손칠만을 쏘아보고 나서 헌병대 정문까지 난초를 따라갔다. 헌병대 정문께로 이르렀을 때는 손칠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난초가 끌려가는 것을 구경하려고 뒤따라온 선창거리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헌병대 정문 앞이 휑하게 빌 때까지 우두커니 서 있다가 서둘러 나루터로 달려갔다. 주막에 남은 방석호의 두 아이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방석호라는 사람한테 그의 처가 붙잡혀갔다는 얘기를 전하게. 서거칠이가 구진포로 건너가기 위해 영산나루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사이엔가 손칠만이 모습을 나타내 이죽이죽 웃으며 말했다. 손칠만은 서거칠에게 그 말 한마디만을 전달하기 위해 모습을 나타낸 듯 이내 발걸음을 돌려 싸전머리 쪽으로 사라져버렸다. 서거칠은 손칠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었다. 서거칠이 영산강을 건너 바쁜 걸음으로 창량리 산모퉁이를 돌았을 때
구진포 쪽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대낮의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서거칠은 초조한 마음으로 산자락 너머에서 퍼져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걸음을 재촉하였다. 불타고 있는 것은 난촌의 주막이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를 때 서거칠은 그렇게 짐작하고 걸음을 재촉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의 가늠대로 난촌의 주막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자 다리에 힘이 쫙 빠졌다. 주막이 마을과 떨어진 탓도 있겠지만 불구경하는 사람도 몇 사람 안 되었다. 나루터 사공과 나룻배를 기다리고 있던 뜨내기 등짐 장사치 몇 사람이 우두커니 서서 불에 타고 있는 주막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미 지붕이 내려앉아 불길도 숨을 죽인 후였으며 연기만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불에 타고 있는 주막 앞 미루나무 밑에 방석호의 두 아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지친 목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서거칠은 한동안 참담한 눈으로 그들 어린 남매를 바라보았다. 어찌 된 것입니까요? 서거칠은 잠시 전에 난초를 붙들어간 헌병들의 소행임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으면서도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고 있는 늙은 사공에게 물었다. 자들 어미를 붙들어간 헌병들이 불을 놓아버렸다네. 늙은 사공이 서거칠의 행색을 훑어보며 찜부럭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울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마. 서거칠은 더 이상 구진나루에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헤아리고 방석호의 두 아이를 안아 일으켰다. 서거칠은 방석호의 두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강을 건너 새끼내로 향했다. 그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새끼내에 당도했을 때는 한낮이 훨씬 기울어 설핏하게 햇살이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서거칠이 새끼내 장 십장의 집으로 가기 위해 둑길에서 새끼 냇물이 영산강 줄기에 합류하는 물목구비로 접어들었을 때 얼핏 보니 마을 앞 나무다리 아래쪽에서 웅보 내외와 우아미의 모습이 보였다. 서거칠이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언젠가 창이병이 되겠다고 태매산까지 찾아왔던 장십장의 조카 사위도 처가 식구들과 함께 있었다. 목포에서 고깃간을 하고 있다는 장십장의 조카 사위 피장이 황서방은 태매산에서 열흘쯤 빌붙어 있다가 장십장이 떼밈을 당하다시피 하여 다시 목포로 돌아갔었다. 장십장 내 식구들은 돌을 나르기도 하고 흙을 파기도 하였다. 얼마 전에 헌병대에 붙들려가서 초주검이 되어 나와 똥물을 퍼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난 웅보만이 작은 버드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한껏 되살아난 목소리로 바삐 움직이는 식구들에게 이것저것 따져가며 일을 시켰다. 아저씨, 시방 식구대로 나와서 뭐 더 신기라오? 서거칠이가 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버드나무 밑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웅보는 말끄러미 난초의 두 아이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왜 내기들인가? 한참 만에 웅보가 물었다. 그동안 피장이 황서방이 우아미와 함께 흙짐을 지고 버드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서거칠과 함께 눈인사를 주고받았다. 서거칠은 새끼네의 야트막한 물속에 들어가서 삽으로 흙을 퍼올리고 있는 우아미의 큰어미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다시 버드나무 아래로 돌아왔다. 건듯 바람이 불어와 버드나무 잎들을 몸살나도록 흔들어댔다. 저 강 건너 구진포 주막 방석호 아저씨 집에 불이 났구만이라오. 영산포 헌병들이 불을 지르고 이것들을 어매를 끌어갔단 게요. 그래서 이 애기들을 잠시 아저씨 집에 맡겨 놓으려고. 서거칠은 그렇게 말하면서 웅보의 눈치를 살폈다. 웅보가 아이들을 맞지 않겠다고 한다면 서거칠은 하는 수 없이 계산에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야 할 판이었다. 방석호가 창의병이 되었다더구만. 기엔씨 난초가 화를 당하는구만. 그런디 사람 끌어갔으면 그만이지 왜 집에 불을 놔? 웅보는 난초의 두 아이들을 애잔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큰 소리로 그의 아내를 불렀다. 쌀분이는 흙 묻은 손을 씻고 버드나무가 서 있는 둔덕으로 올라왔다. 이 아그들이 난초네 자식들이라는디 집에 데리고 가서 욕이나 좀 시키소. 지 애미가 끌려가고 집이 불탄 경황 중에 끼니들 떼어 껐는가. 제 애미가 나올 때꺼정은 우리가 데리고 있어줘야 쓰겠구만. 웅보는 여전히 안쓰러운 눈길로 두 아이들을 보며 쌀분이에게 말했다. 아이고 시상에 내 애미가 무슨 죄가 있다고 끌어갔다냐. 쌀분이는 혀를 차며 난초의 아이들 손을 잡고 마을 쪽으로 몸을 돌려 세웠다. 웅부와 서거칠은 쌀분이와 두 아이들이 마을 안길로 접어드는 두껍다리를 건널 때까지 말없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엄아, 너그 매형 보고 숨 좀 돌리라고 하거라. 이 일이 1, 2년에 끝날 것도 아닌께 싸묵싸묵 하자고 그래라. 쌀분이가 두껍다리를 건너 마을 안길로 모습을 감추자 웅부는 허리춤에서 곰방대를 꺼내 담배를 재워 불을 붙인 다음 큰 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무슨 일이시란께라오? 서거칠이 웅부 옆에 앉으며 다시 물었다. 보면 모르겠는가. 보아하니 물둑을 쌓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구만이라오. 땅을 맹글라네. 우리 같은 농투산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땅을 맹글고 그 땅에 곡식을 키우는 일이 중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 나라가 외놈들 시상이 된다 해도 곡식을 키울 수 있는 내 땅을 맹글라네. 5년, 아니 10년도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날까정은 부지런히 내 땅을 맹글라네. 그러노라면 고향을 떠나갔던 사람들도 하나 둘 돌아오겠지. 그래야 고향 사람들한테 큰 소리도 칠 거 아닌감. 내 친구들이 고향에 돌아와갖고 그동안 무엇을 해놨냐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뭐니 해도 남는 것은 땅뿐이라네. 우리 우암이 앞시한테도 내가 다시 땅을 맹그는 일을 시작했다고 허소. 생각해본 게 우암이 앞시오고 처음에 새끼네 털을 잡고 우리들 땅을 맹글 때가 좋았던 것 같구먼. 처음으로 내 땅을 가졌을 때 그 오진 기분을 자네는 모를 것이시. 나 말이여 헌병대 유리창에 있음시로 무슨 생각한 줄 아는감? 다시 살아서 새끼네로 돌아간다면 말이시 처음에 새끼네로 왔을 때 모양으로 내 땅을 맹글어야 쓰겠다고 결심을 했었구먼. 내 땅을 맹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서운 사람도 미운 사람도 말끔하게 없어지더란 말이시. 땅을 맹그는 순간만은 흙을 만지는 순간만은 마음도 흙이 되는 모양이여. 그러면서 웅보는 잠시 고개를 들어
새끼 넷짜리 위쪽을 보면서 그가 20년 전에 종에서 풀려나 대부리와 함께 이곳에 터를 잡고 그의 친구들과 두렛일로 땅을 일구었던 때를 떠올렸다. 비록 지금 그 땅은 모두 궁토가 되어 불후의 박초 씨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하지만 그는 여태껏 한 번도 그것이 남의 땅이거니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내 땅이므로 언젠가는 다시 찾겠거니 하고 마음을 공그리고 있는 것이었다. 한때는 목포에서 새끼내로 돌아온 것을 후회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잠시나마 고향을 떠나 목포에 나가서 선창거리 등짐꾼 노릇을 했던 것이 오히려 후회스럽기까지 하였다. 차라리 새끼내 그대로 버티고 살면서 땅이나 일구었더라면 고향 사람들과 이렇게 헤어져 살게 되지도 않았으려니 싶었다. 기실 그는 목포 선창거리에서 등짐꾼 노릇을 하면서 일본 배가 이 땅의 쌀을 송두리째 실어가는 것을 보고 호비칼로 염통 긁어대는 듯한 아픔에 몇 번인가 고함을 질러대면서 원통해 하였지만 차라리 그 분통함을 고향에 남아서 땅 일구는 일에 사겼더라면 지금쯤은 내 땅에 곡식이 그들목하게 익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이 부질없게 생각되었다. 그래도 저놈한테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맹글어 놔야 저희 큰아씨가 이 땅에 살다가 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겠는가. 웅보는 잠시 쉬기 위해 손을 씻고 버드나무 둔덕을 올라오고 있는 우아미를 보며 말했다. 우아미는 좋겠다. 큰아버님께서 너한테 물려줄 땅을 맨 것이니 말이여. 서거칠의 말에 우아미는 소처럼 피시시 웃을 따름이었다. 우아미 너 농사꾼이 되기 싫다고 했다면서 누가 그럽디요? 웅부의 물음에 우아미가 되물었다. 너는 농사꾼이 되어야 쓴다. 그래야 너그 큰애비가 앞시가 힘들어 맹글어 놓은 고향 새끼네를 지킬 수 있을 거 아니냐. 시방 너그 앞시가 장이병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은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일이란 말이다. 너그 앞시도 이 큰애비 모양으로 땅을 맹글고 있는 거여. 그런께 꼭 농사꾼이 되어서 고향을 지키거라. 고향을 지키자면은 농사꾼이라야 한다. 그것도 내 땅을 가진 농사꾼이라야지. 이 큰애비 말 알아듣겠냐? 우아미는 여전히 버릇처럼 피시시 소리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아미 너고 이 큰아씨하고는 아무 생각 말고 여기다가 물뚝을 쌓아서 장차 내 놈과 내 자식놈들이 뿌리를 받고 살 수 있는 땅이나 맹글자. 이 나라가 몽땅 외놈들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맹근 새끼네 이 땅쯤이야 죽은 놈들이 바다 쪽으로 떼매고 갈라디야. 웅부는 그러면서 곡식이 그들목하게 익어가고 있는 새끼네 다리 위쪽의 들판을 굽어보았다. 20년 전 그들이 피땀을 흥건히 부어 일구었던 그 땅을 비록 궁토로 빼앗기기는 하였지만 그 땅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다시 새끼네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지금은 궁토가 되어버렸지만 아직 그 땅은 그들의 단단하고 포실한 꿈이었던 것이다. 둔영으로 돌아온 서거칠은 장십장에게 영산포 헌병들이 구진포 주막에 불을 놓고 난초를 헌병대로 끌어간 사실을 말하였다.
장십장은 서거칠의 말을 듣자 벌떡 일어났다. 천천히 다시 앉았다. 지 눈으로 봤구만요. 난초가 끌려가는 것도 그 진프 움막이 옴시럽게 불에 탄 것도 봤구만이라오. 두 애기들이 울고 있길래 방금 새끼네 장십장님 댁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구먼요. 서거칠의 말에 장십장은 한동안 말없이 초막의 천장만을 개맹이가 풀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방석구 형님한테는 말하지 말거라. 방석구 성님이 이 사실을 알았다가는 당장에 앞뒤 안 가리고 헌병대로 쳐들어갈 것인께 손칠만 이놈이 소행인 것 같습니다요. 선창거리에서 그놈을 만났는디 난초가 붙잡혀간 사실을 방석구 아저씨한테 알리라고 엄시로 칙칙 살쾡이 웃음을 웃읍디다. 그럼시로 그놈이 장십장도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더만요. 서거칠의 그 말에 장십장은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났다가 앉았다. 그는 화가 날 때는 갑자기 일어났다가 힘없이 주저앉곤 하는 버릇이 있었다. 짝기 성님한테도 말 안 해야 쓰겄었구나. 장십장이 한숨을 섞어 푸념처럼 말했다. 서거칠은 장십장이 무엇 때문에 짝기 차지한테 그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는지 그 연유를 헤아릴 수 있었다. 손칠만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짝귀 차지인지라 그가 손칠만의 이번 만행을 안다면 필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복이를 만났는디 헌병들이 한 50명 난 집 집결에 있다고 하대요. 그런데도 다른 낌새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만요. 필시 외놈들은 우리를 끌어내릴 계책인 게로구나. 대부리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새끼네 식구들이 걱정되었다.